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쓰기에 대한 말하기와 함께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책 읽기와 글쓰기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초보 습작생들 또 기존 작가들에게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구어체 구술문학의 전통이 있고 문어체 문자 문학의 전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읽기 쓰기는 아무래도 문어체 문자 문학 중심의 전통이다. 그동안 사실 구어체 구술문학은 민중들이 끊임없이 사용해온 방식이죠. 말하기 듣기로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마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부터겠죠. 언어가 생기고 문자가 발명되면서 이제 문어체 문자 문학이 만들어졌고 또 근대 400년에 이르러서는 인쇄 문화가 발달하면서 엄청나게 세련된 혹은 아주 첨예한 내용들의 출간이 가능해지면서 문어체 문자 문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실제로는 구어체 구술문학과 문어체 문자 문학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 말하기 듣기를 해왔기 때문에 구어체에는 익숙한데 문어체에는 굉장히 사실은 부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글쓰기는 이제 문어체 문자 문학을 중심으로 간다는 것.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구어체 구술문학은 통념 언어를 그대로 쓰고 대중들의 일반 언어를 그대로 쓴다면 문어체 문자 문학은 한 명의 작가가 출연을 하죠. 그래서 자연 언어를 가지고 그 작가 특유의 개성이 드러나는 개인 언어로 창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 차이를 인지하지 않고 글을 쓰니까 이게 그냥 말하기 듣기의 글쓰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어체 구술문학과 문어체 문자문학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이걸 이번 시간에 우리가 명확히 인지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우리 동인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드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2시 15분에 길동이와 미숙이가 말다툼을 합니다. 이 말다툼하는 이유는 길동이가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자꾸 친구 탓을 하니까 옆에 있던 여자친구 미숙이가 속상해가지고 제발 오빠 그러지 말고 오빠가 먼저 제대로 말을 표현해. 그러면 친구들 관계 다 좋아질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순간 미숙이는 제 가슴을 치면서 속상한 표정으로 길동이에게 짜증을 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 사건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방식은 그 순간 미숙은 제 가슴을 치며 내게 속상한 표정으로 짜증을 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술문학 전통, 평소에 말하기 듣기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문장 표현을 하지 않아요. 대개 다 축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 편한 대로 축약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미숙이 내게 짜증을 냈다.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속상한 표정으로 그런 진짜 내밀한 내용은 싹 생략이 되면서 그냥 미숙이가 좀 나쁜 애야. 그래서 나한테 짜증낸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차면 내가 좀 스트레스가 많고 여자친구한테 불만이 많으면 그냥 미숙이가 내게 짜증이 아니라 화를 냈다. 이렇게 더 청킹업을 해버립니다. 미숙이라고 이름도 불러주기 싫어. 그래서 그냥 그녀가 내게 화를 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녀라고 지칭하기도 싫어. 걔가 라고 말해버리네. 걔가 내게 화를 냈다. 내 의견을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쳐버립니다. 전치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를 강아지만도 못하게 여겼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로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통념을 살짝 더 가지고 들어와서요. 무슨 여자라고 불러요. 무슨 여자. 그리고 목소리만 크다. 이걸로도 내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무슨 여자가 지 멋대로 행동한다. 아니면 연자제를 걸어요. 무슨 여자가 그냥 아빠 닮아가지고 툭 하면 화를 낸다. 아예 가족 전체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 가족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본래 이씨 집안은 성질이 들어와서 아무 때나 성질을 내는 건 그 집 내력이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청킹업 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딱 제시한
그 순간 미숙은 제 가슴을 치면서 내게 속상한 표정으로 짜증을 냈다가 가장 사실에 가깝고 나머지는 사실을 조금씩 다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5번 문장에서부터는 사실은 통념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만도 못하게 여긴다. 개만도 못하게 여긴다. 여자가 목소리만 크다. 지멋대로 행동한다. 이씨 집안 성질은 원래 그래. 사실 이게 이씨 집안, 최씨 집안, 방씨 집안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관용구거든요. 이렇게 통념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술 언어에서는 이런 통념구를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청킹업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통념구를 사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통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통념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누가 이걸 많이 사용하느냐? 나이 40, 50이 되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90%가 통념구야. 그러면 머릿속에서 생각 문장이 통념인데 뭐가 변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건이 들어와도 그냥 그것은 통념적인 사건이 돼버립니다. 내가 글을 쓰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 통념구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통념구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념을 반복할 때만 쓰는 매우 사실은 진부한 표현이고 낡은 표현이고 게으른 표현이고 정말 위험한 표현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표현이에요. 좀 더 하나의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어체 구술문학에서는 나 피곤해 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말하기 듣기니까 나 피곤해 죽겠어. 관용구를 써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한지는 부사 하나를 들어서 억양으로 표현해버립니다. 나 사실 피곤해. 나 진짜 피곤해. 나 진짜 피곤하다니까. 이렇게 억양을 세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많이 피곤하구나, 약간 피곤하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나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피곤해. 근데 이거는 우리 어머니도 쓰는 것이고 내 친구도 쓰는 것이고 친구 어머니도 쓰는 것이고 통념구예요. 그냥 피곤한 걸 표현할 때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은 누구나 쓰는 표현법입니다. 이거는 솜사탕 같은 구름 같이 진부하고 낡은 통념구예요. 그러면 이거는 문어체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에서는 작가와 독자가 억양을 모르고 눈을 마주하고 있지 않아요. 독자들은 어떤 독자는 침대에서 엎드려 있고 어떤 독자는 기차 타고 가면서 보고 있고 어떤 독자는 카페에서 읽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몇 살의 독자가 읽어도 똑같은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매우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피곤했다, 매우 아니면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이런 상투적인 표현이나 억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비율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걷는데 무릎이 꺾일 만큼 피곤했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로 잠들 만큼 피곤했다. 나는 그의 농담에도 하품을 깨물며 웃을 만큼 피곤했다. 라고 정확한 디그리를 탁 쳐줘서 내가 침대에서 읽든 화장실에서 읽든 기찻간에서 읽든 정확하게 그 비유가 나한테 다가오게 해놔야 돼요. 이것이 말하기 듣기와 다른 읽기 쓰기의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구어체 구술문학과 문어체 문자문학의 언어 사용 방법이 다르다. 우리 습작생들이나 학생들 문장력을 테스트할 때 하는 방식이 문장 느리기 연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쓰기 시점편에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가 내리는 상황을 가지고 문장을 점점 길게 서술할 것. 그래서 이제 1번부터 15번 문장 아니면 25번 문장까지 쓰게 하면 여기서 그 사람의 문장력이 다 드러납니다. 자, 여기 하나의 예문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비가 내린다. 그냥 무난하고 괜찮습니다. 2번, 거리에 이슬비가 내린다. 여기도 문제 없어요. 무난합니다. 3번, 새벽의 안개비는 청명하고 습하다. 여기서도 별 문제 없습니다. 4번, 방금 막 접어놓은 우산에서 빗물이 떨어진다. 정확한 관찰력이어서 좋습니다. 5번, 현관문 앞에 펼쳐놓은 우산이 마를 때쯤 다시 비가 내렸다. 굉장히 정확한 관찰이어서 아주 좋습니다. 현관문 앞에 펼쳐놓은 우산이 마를 때쯤 다시 비가 내렸다.
한 20분에서 50분 사이에 아마 벌어진 일이겠죠. 자, 6번. 차들의 경적 소리와 거세게 내리는 빗소리에 정신 나갈 만큼 시끄럽다. 자, 이것도 무난한데 문제는 정신 나갈 만큼 시끄럽다. 이 정신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정신 나간다라는 건 관용적인 통념구예요. 구술언어에서 쓰는 일종의 수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통념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통념적인 표현을 가지고 와서 글쓰기를 하면 그 부분이 초점에 안 맞는 렌즈로 보는 것처럼 뿌얘져요. 누구나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봤는데 차들의 경적 소리와 거세게 내리는 빗소리가 철거 공사판만큼이나 시끄럽다. 이게 적어도 정신 나갈 만큼 시끄럽다보다는 더 나은 표현입니다. 자, 7번 예문. 내리는 빗물을 만져보려고 내민 손바닥으로 차가운 빗방울들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이 문장은 무난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리는 빗물을 만져보려고 내민 손바닥으로 차가운 빗방울들이 하고서 떨어지는 게 그러면 당연히 내밀면 떨어지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독자들이 긴장을 가지고 읽었는데 별 내용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뭐야? 뻔한 얘기를 왜 자꾸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빗물을 만져보려고 내민 손바닥으로 차가운 빗방울들이 쌀알 같은 무게로 떨어졌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딱 그 감각되는 느낌이 딱 잡히죠. 그래서 이 구어체와는 다르게 문어체에서는 한 문장이 정확해서 이 독자가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독자는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라 책을 재밌게 읽고 싶어도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의 표현이 너무 뻔하거나 예측 가능하거나 어수룩하거나 흥미가 떨어지면 자기는 모르게 딴 생각을 하게 돼요. 혹은 졸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이 딴 생각 못하고 졸지 못할 만큼의 뚜렷하고 혹은 의미 있는 정보를 계속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쓸 때는 언제나 정확하게 쓴다.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러한 구어체 문학, 이런 문자 문학, 이게 언어가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단어들은 일종의 단어의 단어망이 개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개념망보다는 한국인이라는 개념망이 더 작고 한국인이라는 개념망보다는 한국인 남자라는 개념망이 더 구체적이죠. 그런데 이만교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인이라는 단어로는 안 돼요. 한국인인 건 맞지만 너무나 많은 한국인이 있으니까 한국인 남자라는 표현만으로도 안 돼요. 뭔가 이만교만의 특유한 것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안경을 쓴 50대 남자 이걸로도 또 안 되니까 더 내려와야 돼요. 안경을 쓴 50대 남자인데 그 앞에 수식구를 좀 붙여볼까요? 아주 잘생긴 50대 남자. 이제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얼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앞에 뭔가 달아서 저 사람만을 딱 적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딱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문을 들었는데 소파보다 청키 영업하면 의자보다는 가구, 생활용품, 물품. 그런데 다운시키면 중국산 가죽 소파, 낡은 중국산 3인용 가죽 소파, 다녀간 사람들이 땀내가 배어있는 낡은 중국산 3인용 가죽 소파. 그래서 뭔가 우리 집에 있는 정확한 그 가죽 소파를 가리키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막내가 제 침대처럼 잠이 들던 낡은 중국산 3인용 가죽 소파. 이 정도는 돼야지 저 집에 있는 가죽 소파는 저렇구나 라고 그 고유성을 획득하게 돼요. 여러분 왜 문학이 많은 수식구를 달게 되는지 이게 진짜 이유예요. 사실은 표현과 수식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뉴스에서 하는 저널리즘 언어나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언어는 다 뭉뚱그려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개별성이 살아나지 않아요. 나만의 고유성이 살아나지 않아요. 나의 고유성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구나, 깨어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자 문학에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언어를 통해서 그 개인의 감수성과 감각을
깨우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문자 문학을 우리가 접할 때의 매력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소설 언어뿐만 아니라 뭐 물리학 개론서든 생물학 개론서든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언어가 점점점 엄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념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모든 고민을 통념 언어로 바꿔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네. 정말 문제가 안 풀려요. 그냥 나이가 들었구나 어떡하지? 나이 들은 거 뭐 안 돼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뭐 건강이 요즘 안 좋아. 건강이 안 좋고 뭐 답이 없어요.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은 소화가 안 돼. 오늘 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걸 먹으면 안 되는구나. 너무 급하게 먹었구나. 혹은 어제 술 먹고 너무 과음을 했구나. 뭐 등등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정말 통념 언어에 오염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념 언어는 우리가 개인의 삶, 개성적인 삶,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실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이다. 이 통념이라는 것이. 이걸 우리가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단어 혹은 문장 표현 단위로 제가 그 구술문학의 통념 언어 그리고 문자 문학의 개인 언어, 창작 언어를 좀 비교해 드렸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단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면 그 다음에는 단락을 만들고 단락이 되면 단락장을 만들고 단락장이 여러 개 완성되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단어, 문장, 단락, 단락장, 작품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글쓰기의 핵심은 문장이 잘 되어 있고 단락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단락이 어딘지는 정확히 아시죠? 들여쓰기 해서 행가리 하는 데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모든 글은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단락 단위로 독자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줘야지만 그 다음 단락으로 독자들이 흥미진진하게 넘어가는데 소설 쓰시는 분들 보면 소설 전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지 모르지만 단락 단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이미 단락이 잘못되어 있고 단락이 엉성하게 되어 있고 단락에서 통념 문장을 쓰는데 그러면 독자는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이미 텐션이 주저앉습니다.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이 일정한 긴장과 일정한 메시지와 일정한 진실을 전달해야 돼요. 그걸 떠나서 나머지 단락장 혹은 전체 줄거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이고 두 번째는 단락입니다. 문장과 단락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이후에 예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좋은 작품은 첫 단락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자, 이제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단락은 대부분 글이 두 갈식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단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시문 플러스 뒷받침 문장들입니다.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시문 구체적인, 더 구체적인, 더더 구체적인, 더더더 구체적인, 더더더 구체적인 제시문들로 단락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단락에는 독자가 읽으면서 나도 그런데 라고 하는 공감과 아니 이 작가는 여기까지 라고 하는 새로운 느낌과 각성까지 되어 있을 때 그 단락은 성공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단락은 하나의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를 읽는 수고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일단 공감. 나도 그래. 나 이런 거 좀 알아. 그래 맞아. 이렇게 공감하는 거. 이 내용이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더 좋은 건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해 봤어? 이런 느낌까지 받아봤어? 이런 상상까지 해? 까지 들어가면 분명히 배울 게 있으니까 그 단락에서 독자는 사로잡히고 함께 공감하고 더 발견하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단락이 가져야 될 기본 내용입니다.
자,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문은 이번 학기에 우리 학교 3학년 학생이 쓴 단편 소설의 시작 부분이에요. 석환이라고 하는 60대의 남자가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을 뭐라고 서술했냐 하면, 석환은 특히 경비복을 입고 있을 때 그랬는데, 가령 소통이라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한 순서를 생략하고 다가오는 듯 했다. 그 생략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으나 석환은 그것을 느낄 때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일단 눈을 맞추고 표정을 웃고 안녕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 좀 해주실래요 이러는데, 상대방이 딱 경비원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저씨 일로 와봐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인간으로서의 예의의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아주 하대하거나 이러거든요. 이걸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딱 표현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단락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주인공 대기가 잘 돼 있고 경비원다운데 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경비실 얘기를 하는데, 경비실엔 낡은 의자가 보통 있죠. 좋은 의자가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경비실 의자가 재활용하는 의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그 낡은 의자는 상온에 오래 방치된 귤 같았다. 와, 이 표현 너무 좋아요. 상온에 오래 방치된 귤, 그 약간 물이 젖어가지고 있는 그 부분까지 막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물렁물렁한 거. 낡은 소파나 낡은 의자는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 정확하게 주인공 대기를 하면서 이건 경비원이 느낄 법한 어떤 거야. 맞아, 이런 거 있어. 라고 공감하게 되고, 그 낡은 의자는 상온에 오래 방치된 귤 같았다라고 하는 짧고 정확한 비유를 통해서 감탄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정도 출발이면 저는 출발로서는 충분히 좋은 단편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습작생의 예문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신춘문예 당선작의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신춘문예 당선작을 보는 이유는 우리 모두 신춘문예 당선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늠하는 문장력의 척도를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품을 가져올까 하다가 21년 당선작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재밌었던 티니안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이판 국제공항에서 수혜와 주인공 나가 있고 저쪽에 외국인 남자가 2명 있는데 이제 서로 말을 섞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첫 단락의 제시문은 그해 여름 사이판 국제공항에서 도착한 수혜와 나는 국제선 터미널 끝에 자리한 경비행기 탑승 대기실에서 우연히 2명의 미국인 남자와 마주쳤다가 첫 문장입니다. 이 첫 문장도 쓰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몇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해 여름 사이판 국제공항 수혜와 나 국제선 터미널 끝에 자리한 경비행기 탑승 비행기실 우연히 2명의 미국의 남자와 마주쳤다. 한 문장에 6가지의 구체적 정보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뒷받침을 하는데 몇 개의 뒷받침이 들어가 있는지 봅시다. 2사람 다 젊은 백인으로, 한 명은 노란빛이 도는 갈색 눈에 골격이 크고 오른쪽 팔이 온통 문신으로 뒤덮여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짧게 자른 잿빛 머리에 헐렁한 청바지 차림으로 한쪽 귀에 십자가 모양 금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대기실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서로에게 신호를 보냈다. 캐리어를 끌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2사람의 장난기 어린 눈빛에서 한계에 다다른 육식동물의 허기가 느껴졌다. 딱 해서 9개의 뒷받침을 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남자들이. 그리고 이 표현이 좋아요. 한 명은 노란빛이 또는 갈색 눈으로 골격이 크고 오른쪽 팔이 온통 문신으로 뒤덮여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씁니다. 그런데 초보 습작생들이 이걸 이렇게도 못 써요. 어떻게 쓰냐 하면 그는 잘생겼고 장동건을 닮았고 키가 크고, 말하자면 외모 평가질을 해버립니다. 대중들은 평소에 상대방의 기본 외모를 얘기할 때도 다 이런 통념구로 얘기하기 때문에 눈이 크다 혹은 늘씬하다, 이게 사실은 외모 평가질이 돼버려요. 한 단락, 첫 번째 시작 단락에 이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단락에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뒷받침 문장이 9개, 10개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명하게 다가오고 그게 그냥 구체적 정보만 10개 나열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우 효과적인 표현과 함께 딱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글을 쓰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문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중들은 언제나 판단을 내릴 때 딱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돼요. 대중들은 대부분 다 두 가지 정보. 그러나 글쓰기에서는 두 가지 정보는 매우 위험합니다. 최소가 세 가지고요. 보통이 5가지고요. 내가 힘을 줄 때는 이렇게 9개나 10개의 정보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그 제시문이 정확하게 옥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뭐겠어요. 하나의 단락을 이렇게 만든다는 건 대충 이 세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습관이 붙어야지만 내가 우리 딸아이를 평가할 때도 내 아내를 생각할 때도 우리 동료를 판단할 때도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2-3가지 정도로 늘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겉돌아요.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통념 문장만 사용한다는 것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통념 문장을 사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진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설가가 되겠다라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문자 언어에서 인류가 구축한 리얼리티, 진실을 내가 내면화해야지 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단락 만들기를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을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다라고 쭉 쓰는데 사실 1단락은 습작 1-2년 차도 쓸 수 있는 거예요. 2번째 단락, 그가 넉 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가고 있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이 정도 문장도 웬만하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단락, 2단락이 별 게 없어요. 근데 3단락에 딱 오면 하고 놀라게 돼요. 자, 3단락을 한번 봅시다. 3단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군가 밭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이건 놔뒀어요. 황석영이나 나랑 똑같네. 누군가 밭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얼마나 쉬워요. 문제는 2번 문장이에요.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어느 기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려쪼이는 곳은 녹기 시작하여 붉은 흙이 질척해 보였다. 야, 요거 간단치 않아요. 간단해 보이는데 간단치 않아요.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고 그림자 숲의 그늘 거기서는 어느 기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햇볕이 내려서 녹기 시작한 데서는 붉은 흙이 질척. 이렇게 청각적, 시각적 질감으로 딱 대비시켜서 겨울 들판이 해가 났을 때 그늘과 양지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딱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한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통념구도 없고요. 정확하게 자연 언어로 정확하게 대꾸해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딱 오게 만든 2번 문장은 제가 볼 때 습작 5년 이상 아니면은 절대 나올 수 없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 문장 봅시다. 다가오는 사람이 숲 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이 뻘겋게 붙어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이게 영화로 보면 완전히 그 뒤꿈치로 흙이 탁탁 진흙이 흩어지는 클로즈업이죠. 이거 포착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이걸 여기다 썼다? 야, 이 사람은 정말 7-8년 이상은 습작한 사람이다. 이걸 잡아내네. 자, 이게 읽기와 연동되는 거예요. 많은 독자들이 책을 300권, 500권 읽었어요. 혹은 1000권도 읽었어요. 그만큼 읽었으면 괜찮은 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왜 글은 안 나올까? 그냥 읽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소비를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한 번 읽어서 감상을 하고 2번 읽어서 그 감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반드시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늘과 땅이 돼버려요. 자, 처음엔 그냥 감상합니다. 책을 읽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영화를 봅니다. 그러면 감동이 오기도 하고 새로운 인식적 충격이 오기도 하고 어떤 느낌이 오죠. 그 느낌이 좋으면 가급적 밑줄을 그어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읽어봐요. 도대체 어떤 단어를 썼고 어떤 문장을 썼길래 나한테 이런 느낌이 왔는가라고 하는 그 비결, 만드는 비결을 봐야 돼요. 그냥 소비만 하고 읽기만 하면 그 비밀을 평생 모르고
나와 작가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번 경험하거든요. 갯벌에 가서 비가 와서 학교 운동장에서 진흙을 밟을 때 그 신발 뒤꿈치 쪽으로 진흙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독특한 질감이 있어요. 평범한 아스팔트 길이나 인도블록을 걸을 때는 못 느끼는 그 즐거운 질감이 있는데 이 세상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너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뭐 했어? 왜 공부 안 했어? 몇 등이었어? 뭘 잘했어? 이런 것만 묻지, 이런 건 묻지 않아요. 내가 누굴 짝사랑했고 그러다가 속으로 어떤 뻘짓을 했는지 이런 건 다 부끄러움의 몫으로 남겨둬 버려요. 그런데 문학과 예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그 순간에 뭘 느꼈어? 와, 그거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삶의 질감인지 알아? 이걸 사실은 문학과 예술은 드러내려고 해요. 이게 사실 대중문학, 통념 언어와 예술, 실질적인 글쓰기의 차이라고 봐요. 당신이 이 위계적인 세속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거기에는 그 나름의 분명한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은 나도 느낀 것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더 느꼈다면 당신은 글을 쓸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 글에 주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 말처럼 그 개인의 고유한 감각을 잡아내기 위해서 청킹 다운에서 그 사람만의 느낌을 딱 씁니다. 이 단락에서 보면 다가오는 사람이 숲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뻘겋게 불타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여러분이 이걸 딱 읽을 때마다 내가 웅덩이에서 아니면 서해안 갯벌에 가서 혹은 운동장에서 딱 느꼈던 그 질감이 쫙 환기되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 굉장히 긴 문장이잖아요. 써보면. 우리는 보통 구술언어에서 3-4개의 단어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흙뭉치가 흩어지고 있었다. 붙어 올라온 진흙뭉치가 흩어지고 있었다. 이 정도밖에 서술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다가오는 사람이 숲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뻘겋게 붙어 올라온 진흙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딱 포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단락에서 누군가 밭가랑을 지나오는 걸 딱 눈에 떠올리고 음지와 양지에서 음지에서는 흙이 버석이는 소리, 그리고 양지에서는 붉은 흙이 질척이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이 숲근을 딱 벗어났을 때 구두 뒤에서 진흙이 뭉치가 몇 점씩 떨어지는 게 탁탁탁탁 감각적으로 딱 느껴져서 이 3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 뒤에 줄거리 보기 전에 이미 잘 썼어요. 그리고 이 줄거리를 다 보고 나면 사실 산포 가는 길은 그 산업화 현장의 외곽에서 떠도는 사람들, 너무나 쓸쓸하고 비루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어떤 반짝이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잡아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처음 단락에서부터 끊임없이 묘사되는 게 그거예요. 이 겨울 들판은 쓸쓸하고 허전하고 사나워. 근데 뭔가 반짝이고 있어. 계속 이 묘사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글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쓸쓸하다, 허전하다, 사납다, 외롭다. 그런데 반짝인다. 이게 전체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썼구나. 여러모로 정말 잘 썼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한 문장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락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미 좋은 작품은 첫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어딘가에서 벌써 쑥 들어가 버렸다. 너무나 많은 풍요로운 구체성을 제시해 주었다. 게임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나도 단락을 쓸 때는 10가지 뒷받침 문장. 이거 참 좋아요. 좋은 결심인데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의 소주제를 인식할 땐 늘 5개, 10개의 구체성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사실은 실제 우리가 사유가 정직해지면서 풍요로워지는 방법이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아주 대충대충 사는 사람, 끝없이 겉도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통념적인 사람, 미끄러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글쓰기 이전의 문제예요. 단락을 잘 만든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거고 구체적이다라는 거고 풍요롭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감과 발견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그런데
이게 내가 10개를 만들겠어라는 거로 바로 되지가 않아요. 바로 되지가 않고 몇 년 걸립니다, 이게. 그런데 이 몇 년 걸리는 것은 괜찮다. 그걸 시간 아깝다고 내가 바로 1년 내로 하고 싶다. 이렇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 그만큼 나의 정신이 혹은 문장력이 혹은 생각 문장이 사유력이 탄탄해지는 것이고 풍요로워지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결심 10개 이상의 뒷받침을 단락을 달 거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읽기예요, 결국은. 읽기. 좋은 작품을 많이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할 때는 저는 읽기란 눈으로 하는 따라쓰기다라고 읽기를 규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대화란 둘이 쓰는 글쓰기다. 오늘은 읽기란 눈으로 하는 따라쓰기다. 저는 글쓰기 강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글쓰기로 연결시켜서 한 명이라도 수강생을 더 모으려고 참 별짓을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읽기란 눈으로 따라쓰기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읽기란 눈으로 하는 따라쓰기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읽기란 눈으로 하는 적극적 듣기다. 흔히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읽기만 죽어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계속 읽다 보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뇌라는 것은 받아들인 것으로 가지고 활용해서 뭔가를 창발하기 때문에 좋은 책 계속 읽으면 됩니다. 쓰지 마세요. 읽기와 쓰기의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소 9대 1이에요. 제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건 19대 1. 자기 시간에 19는 읽기에, 1만 쓰기에 쓰세요. 그렇게 우리가 쓸 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읽기 1000권, 2000권 했는데요. 문제는 소비하듯이 읽은 거예요. 읽을 때는 문장이, 단락이, 단락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땐 표시를 하셔야 돼요. 제발 책에 낙서를 하세요. 도서관에 빌린 것도 사서 몰래 낙서를 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출간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책 아껴 쓰지 마세요. 책을 왜 그렇게 아껴 쓰세요? 옛날처럼, 옛날에는 책을 아끼는 거고요. 요즘은 다 디지털해서 여러분이 책 안 아껴 써도 그 책을 막 써서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도 그게 국익에 이득이 되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읽기에서 가장 핵심은 어쨌든 선생님 1000권은 읽어야겠죠? 네, 1000권은 읽어야 됩니다. 자기가 작가로서 훌륭한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정직하게 1000권 읽어야 되죠. 독서가 쉽지 않은데요. 독서가 어려울 리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책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게 아니다. 좋은 책이 나로 하여금 밤새 읽도록 해야 한다. 제가 독서를 해보니까요. 재미없는 책은 정말 읽기 힘들어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분간 좀 쉬겠어. 혹은 난 인내심이 부족해. 나는 독서랑 안 맞나 봐. 나 이쪽이 아닌가 봐. 책을 잘못 골랐으니까 그렇지. 이 책이 10만 권, 100만 권 좋은 책만 골라도 10만 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한테 좋은 책, 그건 만화책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나한테 좋은 책은 딱 펼치면 졸린데도 다시 일어나서 읽게 돼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책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읽기는 제대로 된 독서를 선정하기만 하면 어려울 수가 없다. 저절로 된다. 오히려 읽지 않을 때, 읽지 못할 때 무조건 더 힘들어요. 우리 안중근 선생님이 나는 하루 독서하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책을 안 읽고 있으면 헛소리가 나와요. 내 입에서. 헛소리가 나오고 통념언어가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나 주더라고. 이게 끊임없이 좋은 책을 읽고 있어야지만 내가 좀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침잠하면서 말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나은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좋은 책을 고르는 거죠. 근데 지금 책이 1년에 한국에서만 10만 권이 나온다고 하나요? 그거 어떻게 골라요? 결국은 작은 소모임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내 문장도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한 권씩 읽어서 정보를 교합해서 좋은 책을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모임 하나가 있어야 돼. 우리끼리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책 고르기 자체가 먼저 이제 돼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80년대는 글은 혼자 쓰는 거였는데, 지금은 글쓰기를 하려면 함께 소모임을 자기 주변에서 잘 찾아서 만들어야 돼요. 아무튼 각자 10명에서 20명이 좋아요. 한 10명 정도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소모임을 만들어서 시너지를 일으키시면 해볼만 합니다. 자, 언제나 지금 사용하는 생각 문장보다 더 좋은 생각 문장이 있다. 오늘은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그런데 습작생뿐만 아니라 기성 작가조차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 정말 많은 기성 작가들이 이걸 놓쳐요. 그리고 내 글이 왜 나쁜지를 몰라요. 단락이 그렇게 허술하게 써놓고서 어떻게 그 글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이 단락을 탄탄하게 1번 단락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탄탄하게 만드는 힘 자체는 모든 좋은 글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어떤 것에 대해서 더더 들어가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들어간 것을 글감으로 삼아야 돼요. 결국 글을 써보면요, 편법이 안 통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그냥 관심이 있는 거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1, 2년 내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들어가서 구체성과 이해력과 새로운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사실은 공부가 끈기 있게 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락 만들기라는 것은 더 들어가는 것인데, 더 들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내가 그 대상을 그만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돼야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글쓰기와 자기 글쓰기 개성적 영역이 확보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기 쓰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그때는 이제 스토리텔링, 상상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